자, 그럼 로댕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댕 시작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죠? 로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죠? 그 다음에 로댕 이후에는 사실상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조각이라는 측면에서 그 분야에서 우리 미술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술, 그죠? 미술이라는 분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회화, 그죠? 그림, 회화, 그 다음에 조각, 그 다음에 공예. 좀 다르고, 그죠? 그다음에 건축도 이제 미술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건축. 그렇게 이제 보통 꼽는데요, 그죠? 4개 정도 꼽죠. 근데 무대 장식도 이제 그죠? 이제 공연 미술로 들어가야 되나? 그거는 공연 미술 그렇게 들어가나요? 어떻게 제목 어떻게 잡나? 근데 뭐 뚝딱뚝딱 뭐 맹실도 하고 뭐 안전하시고 무대 제도 미술이니까. 그러니까 설치 쪽에 그래서 무대 설치 쪽 애들 막 톱질도 뭐 별거 다 그렇죠,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야 설치를 해야 되니까. 되니까 설치 미술이 아닐까요? 약간 설치 미술, 무대 미술이라고 제도도 하고 막 다양하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 안에 들어 있어서 그때 그 배우들하고도 같이 수업 듣고 연극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연극도 하고 뭐 장구도 치고 그걸 이해해야지 또. 그러니까 모든 그 전반적인 걸 다 다 알아야지. 공연 자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재밌어요, 선생님. 재밌어 어려워하는 어려운 게 있죠. 아니 요즘에 캐디 그러니까 컴퓨터로 다 해도 되는데 굳이 옛날 방식 그 밟은 걸 다 애들 그 네. 제도 같은 것도 일일이 다 하게 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그렇게 해서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손으로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거. 그게 그래야만- 기본이잖아요. 그러고 난 네.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그래야만 감각이 생겨서 디지털로 한 것도 보고서 네. 알아볼 수 있지. 네. 자신이 손으로 하지 않으면은 네. 결국 신경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가 너무 어렵죠.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수밖에 알아요. 없죠. 그래서 막 다들 불만이 많다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신경망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망이 형성된다는 거는 우리가 피지컬하게 육체 물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 비율을 그렇게 들어야 돼. 다이어트 어렵지 않냐? 학교 운동, 그죠? 헬스 가서 운동해서 이거 운동을 해야만 몸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거의 다 실패하고 사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지, 어려워하는 거지. 근데 하고 나면 달라지죠. 보는 게. 전공 필수가 있으면 필수를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때도 그랬다고 그게 아빠도 이제 똑같이 얘기해주죠. 정말 하기 싫지 근데 필수인데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득해주고 그러는데 애들이 이제 다시 그 얘기랑 바로 직결되는 얘기지 모댕 그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모댕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 정리하면서 모댕의 삶과 해서 시작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그죠? 모댕 최초의 현대 조각가다. 다시 보시면요, 20세기 조각가인 브랑쿠시는 19세기 조각계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오늘날이 사실 더 절망적일 수 있지 21세기 조각계의 상황이. 그러나 로댕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하는 바 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로댕이 등장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누구였겠어요? 그죠? 교황이 갑자기 그죠? 저거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죠? 바티칸을 새로 짓겠다 그래서 그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바뀐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 루이 14세 나와서 베르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에 또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고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 보시겠습니다. 고대로 올라가면은 아테네가 그죠? 파테나 신전 지고 그거 왜 적겠느냐? 돈이 이제 남아 도니까 그걸로 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거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같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당시 조각은 공공기념물의 장식적인 요소로 하락했으나 근데 이게 하락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죠? 원래 조각은 공공기념물이었어요. 기념물이 사실 조각은. 우리가 이제 맨날 얘기할 때 예전 예술은 다 종교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사실 종교적인 조각 아니에요. 그래서 다 무언가를 그죠? 기념하거나 기원하는 거지. 그게 원래 아트였어요. 아트. 원래 아트의 소문자 아트의 의미죠. 그죠?
어떤 걸 만들고 거기에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담거나 그거를 어떤 의미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주로 종교적인 예술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셨네. 그러나 이제 오기스트 로댕은 이 조각을 그죠?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구성시켰다. 한마디로 독자적이라는 게 우리의 삶, 그죠? 어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념물이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조각이 아니라 미술관 가서 보는 조각, 그죠? 미술관 가서, 그죠? 미술관의 좌대 위에 올라간 조각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그 당시 예리하게 캐치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 뒷시장이에요, 뒷시장. 변기 갖다 놓고. 저거 뭐 로댕 작품 아니라 변기 갖다 놔도 이게 미술관만 갖다 놓으면 예술이 된다. 그죠? 그 문제제기인 거예요, 뒷시장이 사실. 그 문제제기 하나 가지고 뒷시장은 역사의 내용이 남았죠. 그죠? 이 바로 같은 시대입니다. 그죠? 뒷시장하고. 자, 그래서 젊은 시절 로댕은 에콜 데 보자르 입학에 3번이나 그러니까 그 에콜이 이제 학교란 뜻이고요, 그죠? 프랑스어로 그죠? 에콜이 스쿨이고 데 보자르 그죠? 아트가 이게 미술이죠, 물론 그죠? 보는 이제 그 또는 파인 아트,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파인 아트라고 번역해요. 파인 아트 들어보셨죠, 그죠? 파인 아트라고. 저도 대학 다닐 때 파인 아트는 뭐고 아트는 뭐고 아트는 아트지 파인 아트가 또 뭐냐. 그게 이제 파인 아트, 그죠? 파인 아트, 그 다음에 하이, 그것도 하이 아트라고 그래요. 하이, 그죠? 고급이죠. 하이 클래스, 그죠? 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이 또는 그러니까 그 고급 예술, 대중 예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자르가 그 영어로는 파인 아트 또는 고급 예술, 그 대중 예술 또는 엘리트 예술이라고 해요, 그죠? 엘리트 예술, 엘리트를 이렇게. 이민지 선생님처럼 엘리트라는 그런 노래는 이제 그 선생님 같으신 분밖에 못하잖아요. 성악가밖에 대중예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민지 선생님이 그 엘리트 예술, 엘리트로서 성악가로 나오셨지만 성악가 말고 일반 대학에 또 많은 애들이 엄청 제일 치열한 경쟁률 치열한 과가 있잖아요. 실용음악과 그 경쟁률 장난 아니죠. 몇백 대 있잖아요. 실용음악과, 그죠? 그러니까 한 줄밖에 안 뽑는데 경쟁률은 뭐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수백 대이래, 수백 대, 그죠? 근데 그 실용음악과가 이제 이거랑 구분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얘기 바로 나올 겁니다, 로댕이. 그러니까 로댕은 결국 그 실용미술과를 학교를 나온 거예요. 에콜 데 보자르를 떨어지고. 이제 거의 그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콜 데 보자르, 이게 이제 보자르를, 보가 이제 좋다는 뜻이고요, 그죠? 아트에서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은 굿이라고 안 하고 그냥 파인 아트라고 합니다. 파인 아트. 그렇게 번역을 파인 아트. 엘리트 예술, 고급 예술, 대중 예술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에콜 데 보자르가 지금 말하면 그죠? 국립 예술원이나 그죠? 각 대학에 있는 그 예술 대학들이고 그거 말고 보통 전문 대학이나 또는 뭐 그런 대학에는 실용음악과, 뭐 실용미술과 이런 게 있잖아요. 응용미술과 이런 거. 근데 옛날에 응용미술이라고 하다가 뭐 산업디자인과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죠? 산업디자인, 그래서 그런 게 있었죠. 명칭은 바뀌었더라고요. 어떨 때는 응용미술로 했다가 뭐 명칭은 어쨌든 그거는 실용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로댕은 에콜 데 보자르 입학에 3번이나 실패했다. 그러나 이런 실패를 말미암아 그는 경직된 아카데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는 인체를 기초로 한 자신만의 독성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지난번에 한번 다 봤었는데, 그죠? 어쨌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요게 실패했기 때문에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 또 다른 데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읽긴 했었죠. 자, 그래서 로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가장 큰 물음은 어떻게 해서 로댕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죠? 그다음에 조각가, 대중적인 조각가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조각가로 이름이 남을 수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왜 로댕이 성공했는지. 그래서 여기 것처럼 현대 조각의 출발점. 근데 여기서 현대 조각이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상으로의 현대 조각이 아닙니다, 그죠? 스타일상으로의 현대라는 게 아니라 현대 조각이라는 스타일이 없죠, 그죠?
오늘날의 조각은 사실 조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오브제예요. 오브제. 그죠? 물체 갖다 놓고 그죠? 뭐 조합하고 편집하고 적당히 이렇게 그죠? 오브제 정도인 거지 실제 자신이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적인 의미의 현대 조각이 아니라 바로 요 의미 그죠? 그 조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예전에는 다 장인의 기에 그죠? 장인들이 그냥 그죠? 돌 깎고 그죠? 나무 깎고 자 근데 어쨌든 현대 조각으로 하면서 근데 이 나무 쪽은 거의 많이 버려졌죠. 사실 그죠? 나무 조각은 별로 원래는 나무 조각이 제일 많았어요. 그죠? 그렇겠지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 그죠? 생활 속의 조각은 기본적으로 나무죠. 다 나무 우리 장성부터 해서 다 나무 인형 나무를 깎아서 공예도 그렇고 그죠? 다 공예니 뭐니 다 나무였는데 오히려 현대로 오면서 나무는 그 재료에서 오히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석고 대리석 점토 석고 대리석 청동 요렇게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로댕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네 가지 재료를 쓰게 되죠. 근데 어쨌든 장인들이 다 그렇게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그죠? 이 점토를 빚어가지고 뭐 항아리 만드는 것도 사실 그 공예 아니에요. 공예 그죠? 옛날에 백자 청자 이것도 다 그죠? 그 백자 청자 만드는 사람이 그게 예술가가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예술가 아니라 그냥 장인 아니에요. 장인 그죠? 그냥 장인들. 그래서 그런 장인들이 그 중에 이제 그 좀 더 고급진 물건을 만들어서 그 귀족들이나 그 양반들한테 파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단순한 질그릇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한테 파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정도 차이였던 겁니다. 그죠? 어쨌든 다 장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활과 한마디로 말로 결합된 그죠? 생활과 결합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꾸며서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 영역 즉 조각 작품을 이제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그죠? 그런 영역으로 전환됐다는 의미에서 현대 조각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인적 스킬, 손놀림의 절정. 근데 이게 당연히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타고나는 게 아니겠죠.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정말 오랜 기간 거의 뭐 25년, 20년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많은 연습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뭐 톱질도 하고 뭐 그죠? 이거 용접도 하고 그걸 다 해봐야 돼요. 특히 조각은 그래요. 조각은 우리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나무 하나도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그렇잖아요. 목수가 왜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왜 집안 인테리어 공사할 때 부르면은 목수가 임금이 제일 비싸요. 그죠, 선생님? 그죠?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무가 다 결 따라서 특성 따라서 다 다른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재료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어떤 진료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한문으로는 진료, 또 영어로는 매터. 이 매터의 속성이라는 게 이게 경험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미묘하잖아요, 그죠? 미묘하게 나무나 점토도 정말 물의 비율과 요 비율 따라서 다 달라지고 금속도 마찬가지고 다 합금도 그죠? 그 조그만 비율 따라 다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뭡니까 하나 남은 그 범종 그죠? 범종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철과 그 범종 들어가는 그 재료의 속성을 알고 그죠? 그거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배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식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온갖 재료를 다양한 상황에서 다 다뤄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임기응변이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공장식으로 툭툭툭 잘라서 내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이소 물건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툭툭 자르면 다이소처럼 1,000원짜리 이게 금방 몇 번 쓰고도 부러지고 막 볼품 없고 정확한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재료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런 거 나무 하나도 깎았지만은요. 이것도 함부로 깎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 결하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나름 이게 디자인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나무를 어떻게 써야만 중간에 끊기지도 않고 어떤 뒤틀리지도 않고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죠. 뒤틀린 것이 다 고려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재료를 다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댕이 20한 4, 5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그 온갖 재료를 온갖 상황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이 절정의 기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로댕은 이제 하지만 이제 작품 활동으로서 작품을 추구하는 거는 결국 감정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감정의 표현인데 이건 뭐 조각이니까 그죠? 감정이 우리 보통 감정의 표현은 얼굴로 들어가는데 얼굴을 넘어서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몸 전체 그죠? 몸 전체의 근육이나 피부, 토네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인간의 내면적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로댕의 작품의 큰 특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뭐 우리가 그죠? 속으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도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이거 뭐 이게 피부는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죠? 매끄러운 피부 가지고 이 들끓는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이 피부에 굴곡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이 될 수밖에 없죠. 굴곡을 줄 수밖에 없어요. 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인 거죠. 그 다음 시대, 그러니까 20세기 넘어서도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몸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그죠? 그 클로즈업 기술을 통해서. 그죠?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의 작동을 통해서 땀구멍을 막 크게 막 비추면은 그냥 괜히 막 긴장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전달되잖아요, 그죠? 이 몸은 가만히 있어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감정을 몸으로부터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개발된 대표적인 클로즈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클로즈업이 그겁니다. 몸으로부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죠? 땀구멍 하나 또는 뭐 동공 하나, 그죠? 미세한 뭐 떨림 이런 거를 잡아내서, 그죠?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이 아날로그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걸 눈에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 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피부가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굴곡져 있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송동시대 봐도 가슴팍에 막 이렇게 울긋불긋 튀어나왔잖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거의 환자지. 그래서 가슴이 이 울고 이게 조금 더 과장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 뭐 근육 굴곡이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래서 이제 과장된 낭만주를 표현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로댕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 포인트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뭐냐는 거죠, 그죠? 낭만주의는 뭐다? 감정, 그죠? 감정, 그죠? 인간의 감정이 원초적이다.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감정이 원초적이다라고 한 것이고, 낭만주의 반대는 그 고전주의입니다, 그죠?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고전주의는 아니다. 이성과 질서와 조화, 그죠? 질서, 조화다, 그죠? 이 세계는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니까 질서와 조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계산, 그죠? 따진다는 계산해가지고 비례를 따지고, 그죠? 이 균형을 따져가지고 해야만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고전주의는 그 형식적인 어떤 그 정형성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낭만주의는 형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적인 감정, 그죠? 감정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고전주의 음악은 형식을 따지고 뭐 소나타 형식 어쩌고저쩌고 다 공식이 있는데, 낭만주의는 뭐 쇼팽의 그 즉흥곡, 그죠? 그냥 즉흥적으로 내면서 우러나오는 감정대로 막 연주하고 즉흥곡 리스트에 뭐 판타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낭만주의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대비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댕은 낭만주의의 그 한쪽 끝자락에 있던 사람이에요. 끝자락에. 근데 물론 이제 사실 로댕이 근데 유명해진 것도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사실 이거예요. 이 말년에 이게 60 넘어가지고 60살부터 이게 오히려 60살부터 더해 이게 더, 그죠? 그 전에는 한 40살까지는 아주 충실하게 살았고, 그다음에 40살부터 한 60살까지는 끌로델 막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60살 넘어서 노인이 돼가지고 더 그냥 한 10년 동안, 그죠? 10년 이상 그냥 예술적 일종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추구한 것으로 진짜 타이치족을 불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 사람 이상이. 타이치족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여성, 그죠? 들과 관계를 맺는 아주 엄청 악명. 그래서 로댕이 죽자마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죽자마자 막 이 가치가 막 하락했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가, 다 아니까 사람들이 로댕 작품들이 가치가 막 하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부터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희소성. 없잖아요. 다른 작가가 없잖아요. 대표적 조각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뭐 없잖아요.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기는 거에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로댕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술 분야하면은, 그죠? 회화 뭐 조각하는데, 야, 조각에 누구 있어? 찾다 보니까 로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 미술 교육 과정에서 조각에도 이름을 넣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대충 계보를 짜 넣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알려진 사람. 로댕은 이름은 알려줬으니까, 그죠? 또 작품으로 당연히 뛰어나요. 다른 사람도 뛰어나니까 이제 다시
2차 대전 이후부터 크게 더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어쨌든 로댕이 워낙 이 막판에 좀 이게 안 좋아가지고 한 10몇 년 안 좋아가지고 많이 그 사람들한테 뭡니까 그걸 받았지 좀. 어쨌든 대단해요. 나중에 보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로댕 이것도 나다르거든. 나다르가 안 끼는 사람 안 끼는 데가 없어요. 혼자 찍어서 네. 예술인 다 찍었어. 네. 그러니까 다 유명한 사람들은 나다르 네. 그 스튜디오에 찾아가가지고 다 찍은 거지 다 하나씩 그죠? 초상 사진을. 자, 그래서 로댕이 이제 어린 시절과 이제 그 성장 시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학교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제 그 정도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댕의 아버지 부친 장 바프티스트 로댕은 경찰서에 일하는 하급 공무원, 경찰은 아니었고 이제 경찰서도 이제 공무원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친은 로렌이 그 왜 그 어딘지 아시죠? 알자스 로렌, 그죠? 그 독일과 프랑스 사이 국경 지역에 있는 원래는 이게 이 직전까지는 독립 공국이었어요. 공작이 다스리는 독립 공국이었는데 이제 루이 14세가 이렇게 좀 갉아먹고 해서 완전히 지배해서 뺐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알자스 로렌 지역 출신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3년 후에 누나가 하나 있었고 근데 누나가 일찍 죽죠. 이것도 큰 사건이에요. 25살에 죽죠 누나가. 그다음에 자기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지만 뭐 4세 이때는 뭐 흔한 일이죠. 이렇게 애 낳고 일찍 죽는 게. 로댕이 자기가 이제 그린 자화상인데 그래서 부친은 뭐 자기도 뭐 배운 거 없이 그냥 뭐 하급 공무원 하니까 로댕도 그냥 자신처럼 공무원 뭐 자기보다 좀 더 높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공부를 시킨 거죠.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그죠? 취직해야지 뭐 은행 뭐 공무원 이런 데 취직해야지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로댕을 기독교 교리 형제 초등학교 및 기숙학교 좀 나름 이런 데 보냈는데 당연히 공부를 뭐 못하겠죠, 그죠? 뻔한 스토리죠, 그죠? 로댕은. 근데 공부를 못한 게 아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못한 게 아니라 간단한 산수는 물론이고 읽고 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배워요, 오히려. 이 젊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해 읽고 쓰는 거를.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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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콜드 보자르에, 그죠? 단순히 작품이 뭐 성향이 다른 애 이래서 교수 아무리 그렇도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읽고 쓰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냥 하는 일이 학교 가서 맨날 공책에다가 끄적거리는 거예요, 그죠? 주변 사물을 연필 노트를 이용하면서 이런 애들 많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맨날 옆에서 낙서만 하고 근데 낙서 좀 잘하면 이제 그죠? 이게 야 너 미술에 소질 있다 되는 것이고 그죠? 맨날 낙서만 하면은 뭐 되는 거고 맨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13세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게 이제 대충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은 외국에서는 중학교 들어갈 나이 때 보통 취직을 했죠. 그게 전통이에요. 그죠? 유럽에서는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당연히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는 줄 알지 가고 그다음에 사회로 나간 줄 알지만은 유럽은 전통적으로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만 원래 의무 교육으로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게 한 이유가 뭡니까?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다 모든 애들한테 초등학교 다니게 한 이유는 간단해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죠? 이 읽고 지시문이나 그죠? 산수 최소한의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엘리멘터리 스쿨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교육을 시켜야지. 근데 딱 공장에서 다닐 수 있을 정도, 공장 다니면서 일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딱 가르치는 게 그 엘리멘터리 스쿨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거 원래 딱 졸업하면은 중학교를 간다는 건 이건 벌써 돈이 많은 집안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이제 점점 그것이 뭡니까 그 교육 인플레가 일어났지만은요 원래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고나 상고나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요 다들 직업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만 그냥 다 그냥 인문계열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학까지 간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달라서 그래.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이렇게 된 것뿐인 거고 저쪽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러니까 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그냥 공장 취직하고 우리 르누아르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도자기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다 그죠? 다 공장 간에 기본이에요, 기본 일반 그러니까 평민들은 그죠? 프로레타리아들은 그죠? 부르주아가 아닌 이상.
그래서 로댕은 이제 직업을 뭔가 얻어야 되는데 14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미래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당연히 없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 도서관에서 미켈란젤로 파나집을 보면서 감명받는 등 계속해서 미술에 끌리고 있었고 그래서 부친에게 미술가가 되어보겠다고 이제 졸라서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허락이라는 게 뭐 이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슨 학교냐 이제 나올 얘기인데요. 뿌띠드 에꼴이라고. 그죠? 1950년 14살 때, 그죠? 이제 말 그대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14살 때 뿌띠드 에꼴이라고 불리는 왕립자유대생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알긴 알아두시죠. 저 에꼴 데 보자르하고 연관지어서 뭐 제목이 좀 긴데요. 여기 이렇게 자, 이거 좀 먼저 보실까요? 이 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장식 조판공. 장식 조판공이 뭡니까? 그때 이제 책을 발행할 때 책에 사파 들어가고 막 이렇게 꾸미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꾸미는 거. 그죠? 옛날 책들은 막 이게 화려한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달아놓은 거. 그런 걸 이제 그 조판하는 사람, 그다음에 상업 미술가, 금세공사, 보석세공사, 직물제조공, 자수레이스 제조공 등 나름 수입이 괜찮은 곳을 벌써. 딱 보면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응용 미술이나 이런 응용 장식 미술이에요. 자, 여기 쓴 것처럼 국립 장식 미술학교라는 거예요. 장식적인 그죠? 생활 속의 뭔가 장식이 필요한 그죠? 저런 그 옷을 만들건 뭐 보석을 만들건 그죠?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떤 장식을 하는 그런 거를 배우는. 그럼 이런 데 취직을 하면은 나름 수입이 있고 어쨌든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친도 또 로댕 자신도 그래 저기 가서 이런 거 좀 배워서 그죠? 미술 내가 좋아하는 미술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시도해 보기로 하고 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학교가 이제 그 에꼴드 보자르와 연관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에꼴드 보자르는 지금도 다들 가고 싶어하는 그죠? 우리가 그 국립 고등미술학교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리 물론 국립 고등미술학교는 프랑스에 12군데가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당연히 파리 그죠? 파리에 있는 그죠? 파리 국립 고등미술학교를 다들 가고 싶어하죠. 그게 이제 최고로 쳐주죠. 그죠? 그게 이제 에꼴드 보자르라고 보통 줄여서 불러요. 그죠? 에꼴드 보자르 그죠? 그래서 스쿨 오브 파인 아트. 그러니까 이 학교는 뭐냐면은 이게 불어로 뿌띠트라는 게 리틀 아니에요. 리틀 작다 그죠? 그러니까 뿌띠트 에콜 리틀 스쿨 작은 학교라고 불렀고 그럼 작은 학교가 있으면 큰 학교가 있겠지. 그러니까 큰 학교가 이건 거죠. 그죠? 이걸 그렇게 부른 거예요. 줄여서 그죠? 이거 에콜 데 보자르를 그죠? 이거를 그랑세콜 그죠? 큰 학교 그랜드 에콜 그죠? 큰 학교라고 부르고 이제 요 학교는 그거보다는 이제 하급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악가가 있으면 실용 음악가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게 그 고급 예술 이거는 그냥 응용 예술. 그러니까 제목도 국립 장식미술학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여러 번 변했어요. 여기서 왕립 자유대생인데 이제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하는 일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뿌띠트 에콜 작은 학교 이거는 이제 큰 학교 그죠? 그 에콜 데 보자르는. 그래서 1767년 루이 15세인가를 받아 왕립 자유대생 학교를 개교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왜 대생 학교겠어요? 그것도 자유대생? 자유롭게 이게 그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그 그림을 자수나 레이스도 응용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그죠? 꽃 대생을 열심히 배우면은, 그죠? 꽃 대생을 해서 그 직물 자수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보석에다가 새겨넣을 수도 있고, 이해되시겠죠? 그죠? 조판, 책에다가도 꽃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생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생하는 미술 솜씨를, 그죠? 대생 솜씨를 배워서, 그걸 이제 응용하는 거죠, 응용. 이해되시겠죠? 그죠? 왜 그 자유대생 학교가 됐는지. 그래서 물론 명칭 변경이 여러 번 됐고 현재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장식미술학교 그러니까 데코라시옹 그죠? 데코레이션 장식미술학교라고 이렇게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루이 15세 때 만들어진 이유는 전통적인 길드를 대신하여 장인과 기능공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관리할 목적. 그 전에는 당연히 옛날에도 장인들이 그죠 공예품을 만들고 조각품을 납품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장식품을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이 에꼴 데 보자르를 만들 그 자체가 벌써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이게 에꼴 데 보자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그죠?
이 정말 중요한 그 역사인데 그래서 에콜 드 보자르로부터 이게 만들어지고 이거로부터 그저 그 살롱 전통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예요. 이게 루이 14세가 만든 거죠. 그죠? 그 필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자기가 절대 왕정으로 좀 왕권이 커지면서 베르사유도 짓고 베르사만 적겠습니까? 다른데 궁전 또 귀족들의 궁전이나 어떤 그 조각품 이런 거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그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그 기존의 중세적인 전통의 장인으로는 그 수요도 안 되고 또 자기가 또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장인들은 이 길드는 자율적인 조합이니까 통제도 안 되니까 자기가 그 권한까지 다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요거는 잠깐 닫고 앞에 복습을 하나 간단히 복습 하나 해주고 그 역사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미술 사적인 얘기기도 하니까요. 그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댕 얘기기도 하지만 미술 사적인 얘기기도 하죠. 복습하는 겸 다 이제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그 루이 14세 때 그죠? 이게 이제 샤를 르 브랭이라는 사람이 루이 14세 소상화를 그렸는데 르 브랭 오늘날에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루이 14세는 르 브랭을 가장 위대한 미술가라고 선언했거든요. 이거 뭡니까? 그 자기가 자신의 요구에 맞도록 장식적인 예술을 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왕립회화 조각 아카데미아 프랑스 미술 바로 그 에콜 데 보자르 그 큰 학교라고 부르는 그게 언제 나왔느냐? 그죠? 바로 이제 요 시기에, 그죠? 이 시기에 베르사유 궁전 건설가 맞물리면서, 그죠? 1648년 왕립 회화 조각 아카데미. 그러니까 조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당연히 건축물, 그죠? 궁전 짓고 하면 거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죠. 우리가 건설 들어가니까. 그림, 그죠? 벽에다가는 그림으로 장식하고, 그다음에 조각품으로 건물을 치장하려면은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 루이 14세가 그래서 1248년에 요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에콜 데 보자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전통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루이 14세. 르브랭이 그렇게 근데 왕립회화 조각 아카데미 기본적인 그 양식은 고전 양식을 기본으로 해서 고전 양식. 그죠? 고전 양식은 르네상스 로마 고대 그리스 로마 조각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진행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죠?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도 다 장식품 아니에요? 다 조각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게 몇 명이 달려들어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 정말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죠? 기술자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그죠?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조각품 아니에요? 분수대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조각의 특히 조각은 조각이나 이 공예 분야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 없으면은 이게 기술자들이 먹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각가들이 형성하죠. 이것도 다 하나하나가 사실 다 조각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내부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내부도 그죠? 내부도 그렇잖아요. 다 완전 이게 다 그 자체가 조각 작품 아니에요. 다 모든 걸 다 꾸며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다 공예와 그러니까 정말 기술자가 엄청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세운 게 아까 우리 봤던 다 조각상이잖아요. 그죠? 이 분수 하나에도 조각상이 얼마나 들어가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분수 하나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조각상이 이거 다 조각상.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19세기 말 아니에요. 19세기 끝, 20세기 넘어오는 단계인데, 그죠? 로댕, 그죠? 근데 이 보시면은요, 그죠? 우리가 이 예술 사적으로 볼 때 요 시기 1600년부터 그죠? 1789년까지가 이게 크게 보면은 바로크 시대라 그랬어요. 바로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기 그죠? 이게 1400년부터 그죠? 1400년부터 1600년까지는 이거 뭐라고요? 르네상스 시기 그죠? 르네상스 시기고 그죠? 요 후반부에는 이제 매너리즘이고 르네상스 그죠? 이게 200년씩 끊으면 돼요. 그죠? 200년 끊어서 이게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고 그다음에 1200년부터 그죠? 1400년까지는 요거는 예? 무슨 양식으로는 고딕 그죠? 고딕. 그다음에 그 앞에는 1000년부터 1200년까지는 로마네스크. 로마의 영향이 남아있으니까 로마네스크입니다. 그리고 1000년 그 앞에는 그냥 그래서 암흑시대, 다크 에이지.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르네상스 시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르네상스 이후 1600년부터 뭐 대충 뭐 또 한 200년이죠, 그죠? 거의 200년 가까이 프랑스 혁명 진짜 이전까지가 이게 바로크 시대입니다. 바로크. 근데 물론 바로크 후반을 또 로코코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로코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된 게 이 바로크 시대 한마디로 루이 14세 거의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5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루이 14, 16, 그죠? 14, 15, 16으로 그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루이 14세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죠? 이걸 설립한 거예요. 프랑스 왕립 회화 조각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고 그런데 그 기본 바탕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를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전주의랑 바로크는 이게 약간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절충주의라고 불러요. 절충주의, 절충. 양식적으로는 사실 절충주의예요. 절충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절충이라는 게 그 고전주의와 바로크 양식을 두 개를 절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절충했지만은 어느 때는 좀 더 바로크가 세고 어느 때는 좀 더 고전주의가 세고 그래서 루이 14세 때는 좀 더 고전주의가 셌는데 루이 15 넘어가면서는 좀 바로크가 더 세고 더 세진 게 이제 더 장식적으로 간 게 로코코고 극단으로 간 게 로코코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귀족의 양식이잖아요. 귀족. 그래서 이것이 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고 혁명 이후에는 요 신고전주의 그래서 오로지 이성 이때부터는 왜 그 이성을 강조하잖아요. 이성. 그래서 고전주의가 보다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이성주의가 등장하면서 아카데미 자체가 아주 그 신고전주의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반발해서 낭만주의가 나오고 또 낭만주의에 반발해서 리얼리즘이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리얼리즘에 반발해서 반발의 리얼리즘과 그 기존 아카데미에 반발해서 그래서 리얼리즘의 영향을 좀 받고 아카데미에 반발해서 인상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같이 또 해보시겠습니다. 바로크가 뭐라서 바로크 양식이 바로크 이게 연결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로댕이 지금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이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루이 15세가 그죠? 여기에 그 뿌띠 에코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자가 많이 필요했고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인이라는 게 그 귀족들의 수요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때는 왕이 루이 14세가 너무나 그 절대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귀족들이 찍소리 못했는데 왜 루이 14세 죽고 난 다음에 귀족들이 이제 살판 닿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들도 즐기고 자기들도 장식적인 걸 막 했거든요. 그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그 수요까지 고려해서 만든 게 그 지금 그 로댕이 들어간 학교인 그 뿌띠 에콜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국립 장식미술학교.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한 단계 낮은 거죠, 그죠? 이것이 일종의 그 고급 예술을 지향하는 거라면은 뿌띠 에콜은 응용 미술, 그죠? 응용 미술, 실용 미술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도 이때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세워졌다는 것은 그 학교의 기본 스타일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 스타일이 이게 절충주의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응용 미술, 장식 미술 학교니까 바로크에 가깝다는 거예요. 바로크에. 그래서 그 바로크 양식을 그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바로크 양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크. 이게 딱 까먹으시더라고요. 꾸밈? 그렇죠. 꾸미기 양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꾸미기 양식. 바로크는 꾸미기 양식이다. 꾸민다. 근데 이게 그냥 꾸민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두 가지가 하나 겹쳐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꾸민다는 것. 꾸민다는 것 첫 번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죠? 그냥 밋밋하게 넣는 게 아니라 막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죠? 이 머리도 막 리본 달고 레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잘 보여주게 레이스예요. 레이스. 옷에다 그냥 레이스 다는 거야. 레이스. 그래서 막 꾸미는 레이스로 꾸미고 막 리본 달고 그게 이제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자연 그대로 두지 않고 그거를 좀 더 과장하고 덧붙여서 그죠? 꾸민다. 뭐 치마도 막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엄청 크고. 근데 그것도 그 꾸미기가 근데 그게 첫 번째 뜻이고 뭔가 예쁘고 더 붙여서 꾸민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뜻이 꾸민다는 게 저거 꾸민 거야. 그죠? 진짜가 아닌데 그죠?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또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결국
꾸며서 그 정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신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정치를 했어요. 신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바로크 양식이 아주 그 장대하고 특히 어떤 그 상대방을 압도하는 게 있어요. 바로크 양식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연극적 효과라 그래요. 이게 무대에서랑 통하는 게 이게요. 연극적 효과를 추구했다고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그러려면은 뭐 알록달록 꾸미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면서도 사람을 더 위압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야 돼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꾸미기 양식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우리말에 그 이중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 장식적이라는 거거든요. 장식적. 그러니까 사실 딱 맞는 거죠. 이게 루이 15세 때 나왔으니까 로코코 막 아름답게 막 이제 꾸미는 이런 특기도 그쪽 안에요. 그러니까 루이 15세 때 만들어진 그 이 뿌띠 에꼴, 그죠? 이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그래도 조금 더 고전주의적에 가까웠는데 이거는 지금 그 로댕이 들어간 학교는 이거는 보다 더 장식적인. 게다가 이것은 실용적인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떤 뭐 고고한 아름다움 필요 없고 그냥 당장 봐서 예쁜 거 그런 거 예쁜 접시 만들고 예쁜 보석 가공하고 그런 기술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배운 스타일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 로댕이 그 3년 동안 다니면서 배운 스타일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그거 졸업하고서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건 좀 저급한데? 이건 쉽게 말해서 실용음악과 나온 애가 나 실용음악 졸업했으니까 이제 한 단계 높이 성악과 가야지. 성악 가서 시험 치면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실용음악적으로 노래 대중가요는 노래 잘하겠지만 성악적 스타일로는 그래 자네 노래는 잘하는데 그건 우리랑은 아니야. 이렇게 당장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이유예요. 로댕이 떨어진 이유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교나 이런 게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다른 거라는 거지. 게다가 아예 이거는 장식적 스타일을 주로 실용적인 걸 배워서 왔으니까 그게 바로 이 그 하이클래스 예술에 부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전적이고 전격적인, 그죠? 그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로댕이 지금 떨어진 이유요. 그래서 그 로댕이 떨어진 이유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양식적인 측면에서. 자, 그래서 로댕의 그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로댕 어린 시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로댕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좀 알 수 있죠. 로댕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고전주의적이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고전주의적으로 고대 그리스 조각처럼 아주 매끈하면서 균형이 맞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로댕 조각 자체가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 청동 시대도 이게 고전 스타일이었으면 다리가 더 길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숏다리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이게 청동 시대, 그죠? 이게 다리가 그죠? 다리 길이가 우리 보통 사람의 다리 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전주의 스타일이었으면은 조금 더 길쭉하게 다리가 좀 길고 비례가 좀 맞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대신 이제 근육이 내려고 울긋불긋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내면적 감정을 표현하는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여기로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배운 게 다른 거야, 이 로댕은. 그 3년 동안 다녔는데 이 학교가 3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3년 과정으로 그래서 이 학교를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수업료가 무료라는 거지. 왜냐면 왕립이니까, 그죠? 왕이 자기들이나 귀족들이 쓸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거니까, 그죠? 그 수업료는 무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업료는 재료비가 무료였다는 거죠. 재료비, 그죠? 그런 재료비는 무료였고, 그다음에 대생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긴 하였으나, 그래도 대생 배워서 그거를 가구 만드는데 응용하고, 그죠? 세공, 철물, 자물쇠, 직물 이런 데 만드는데 그 그림 그려서 이렇게 다양한 자물쇠도 이때 자물쇠는 다 거의 막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알록달록 그죠? 이런 무늬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 알록달록이라고 보면 그런 장식적인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기능공 훈련도 많이 시켰다는 겁니다, 그죠? 대생을 기반으로 이런 다양한 그 생활 속에, 그죠? 장식적인 사물들을 만드는 것. 그런데 여기는 하나 장점이 있었던 게 남학교와 여학교를 따로 두어서 여성도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꼴드 보자는 여성이 입학을 못했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가 그 메리 코스도 그렇고, 그죠?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은 되는데 여기는 여성은 안 받아줘. 등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죠? 20세기다 돼서야 됩니다, 그게 에꼴드 보자르는 여성은 안 받아줬어. 근데 이거는 기능공들을 기르는 거니까 여성을 받아줘. 여성들도 이렇게 그죠?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도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한 사람이 유명 작가가 바로 로자 보네르예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여성화가로서 그 당시에 가장 대중적으로 또 상류층한테 인정받은 사람은 로저 보넬이에요. 우리는 이제 미술사적으로는 메리 커셋이나 뭐 그죠 이게 베르트 모리조 이게 중요하지만은 그죠 로저 보넬은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다는 거지. 나폴레옹 외제니 황후라든지 빅토리아 여왕한테 직접 그죠 친견하고 인정받고 한 사람이 로저 보넬이에요. 로저 보넬은 이 기억이 안 나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몇 페이지냐? 여기 나오는구나. 174페이지. 174. 우리 오자분들 꽤좀 했었는데 그래도 한 30분 모르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죠? 174페이지. 이 사실주의 동물에서 사실주의를 분류해야 게 사실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오자분들은 그냥 화가예요. 그냥 그 당시 그 동물들이나 이런 것을 아주 정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장난 아니죠, 그죠? 정말. 그죠? 동물들의 영혼을 그리는, 영혼을 가진 것처럼 그리는 그걸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동물들을 보면은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래서 거기서 로자 보네르는 프랑스 여러 19세기 동물화 장르의 독보적인 화가예요. 이 동물화가 아니라 아예 그냥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외제니 황후하고 빅토리아 여왕이 인정해서 끝나는 거지 뭐. 그죠? 다 직접 불러가지고 그죠? 그림 보러 오고 그림 사주고 했으면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성공한 그런 여성 작가입니다. 19세기 여성 화가라고 그 당대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죠? 유명하지 않죠. 오늘날에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 화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미술을 따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학교는 여학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로자 보네르가 이 학교 그죠? 이 학교 여기 다니면서 대생 배우고 해서 이렇게 미술 화가로서 여성 화가로서 크게 성공을 한 거죠.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사실 많진 않아요. 이 학교에 나와서 유명해진 작가는. 팡탱 라투르는 인상주의, 그죠? 인상파 그 그림을 사람이 팡탱 라투르 아닙니까? 인상파 그림, 그죠? 기억도 안 나시죠? 저기 193페이지, 193, 193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죠? 마네 팡탱 라투르 그죠? 바트들에 와서 이게 마네와 이렇게 인상파들 모여 있는 그림 그린 사람 요거 유명한 요걸 그린 사람이 팡탱 라투르예요. 그 그림 팡탱 라투르라든지 또는 조각가 달로 로댕 친구입니다. 로댕과 같이 다니는 로댕.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진 않죠. 이쪽은 다 응용 미술이니까.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성들도 배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학교의 위상과 스타일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로댕한테 사실 그냥 들어가요 그대로. 그러니까 로댕은 그 이후에 한 20년 넘게 그 장인 생활한 거예요. 20년 넘게 장식 미술을 한 겁니다. 실제로 뭐 다른 게 아니라 장식 미술가의 길을 간 거예요. 20년 동안 장식 미술. 근데 그 장식 미술이라고 할 때 그 스타일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뭔가 바로크적인 양식, 그러니까 고전주의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고전주의는 아니고, 그래서 바로크적인 이런 양식이 기본적으로 얘가 로댕이 배웠던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로댕의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3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로댕이 근데 거기서 1년 2학년 돼서 2학년 뿌띠데이콜 2학년을 다니던 중 로댕은 건물을 돌아보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문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점토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도예가 도기 그런 거였겠죠. 그런 연습. 그래서 그는 훗날 이렇게 적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제 점토. 맨날 그 전에는 대생만 하다가 점토를 보았는데 하늘로 오른 느낌이었다. 나는 팔, 머리, 다리 각 부분을 따로 만들어 보았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선생이 가르쳐주고 이런 수업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은 한 번씩 얘기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연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만들어 보고, 그리고는 전체 형상이 제작에 덤벼들었겠다. 모든 것이 일구이에 되었고, 이거 어쨌든 이 점토가 자기가 딱 맞았다는 거죠. 너무나 재밌고, 야 이게 잘 된다. 그래서 그 15살에 점토를 처음 만나면서 진짜 이제 그죠 단순한 데생이 아니라 그죠 조각 그죠
조각가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로댕이 초창기에 만든 자기 아버지 흉상 점토를 만나서 점토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3년 뿌띠데꼴 3년을 마친 다음에 자기 더 배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뿌띠데꼴 마쳤으면은 애꼴대 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실용음악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나 실용음악과 나왔으니까 이제는 성악과 가야 되겠다. 이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되지가 않지, 그죠? 애꼴대 보자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부치는 아들의 재능이야. 네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기성 작가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로댕은 작업한 스케치와 석고상을 가지고 살롱전 입상한 유명 조각가를 찾아갑니다. 조각가 이런 사람 이프레트 맹드롱 찾아가면 다 좋은 말 하죠. 나쁜 말 하겠어요. 배우겠다는데 그래 잘 해봐라. 한번 시험 쳐봐라. 그럼 딱 오자마자 너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겠죠. 정말 형편없지 않아요. 그래서 맹드롱은 이런 재능은 애꼴대 보자를 키워야 한다. 그 답하였고 이에 로댕은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꼴대 보자를 입학 시험에 3번 응시해서 3번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것처럼 그럼 로댕이 낙방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미술사나 어떤 전기를 읽을 때 한마디로 잘 걸러서 읽어야 돼요. 이게 너무 그 오늘날 현재 중심적으로 사후적 관점에서 오늘날 관점에서 로댕은 천재고 로댕이 옳았어. 왜냐면 로댕이 결국 성공했잖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썼어요 이게. 놀랍게도 심사위원은 그를 낙방시켰다. 그죠? 3번째 시도에서 낙방했다. 이유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애꼴의 문이 영원히 닫혀버린 것을 깨달았다. 응시기에는 3번까지. 그래서 계속 무한정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4관 학교는 2번 이렇게 그죠? 그때 말씀드렸죠. 만에도 2번 해서 떨어져가지고 끝났고 이 시기 드로잉으로 볼 때 통찰력 있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사 결과는 식별력의 퇴보와 결여를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로댕이 성공했는데 그걸 못 알아보다니 이거 심사위원들 이거 바보다. 이거 완전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심사위원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랑제꼴, 그죠? 이 애꼴대 보자르는 다비드, 신고전주의의 예술적 영광을 제안하는 아카데미 전통의 수혜자. 아무래도 고전주의적인, 그죠? 그 애꼴대 보자르는 고전주의 전통이 깊었고. 근데 로댕의 자연주의 사회는 깊은 걸 있어.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로댕이 이때부터 자연주의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새파랗게 젊은 10대 후반 때 무슨 자연주의야. 자연주의는 한참 뒤에 나와요. 이게 아까 청동시대 그것도 크게 자연주의라고 인정 안 해요. 내면의 감정을 이거는 로댕이 거의 40대 50대 이후에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건 마치 그때부터 뭐 로댕이 자연주의였고 뭐 이 고전주의랑 대비되고 이렇게 썼는데 이 사후적 관점이라는 거죠. 너무 이거는 그죠? 로댕이 옳고 심사위원들이 틀렸다.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렇지가 않고 이제 바로 그 뒤부터 먼저 보시면요. 떨어진 이유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대생 시험은 3번 모두 통과했다는 거죠. 이게 뭐 심사위원들이 딱 보면 실력이 이 대생은 충분하다. 근데 조각시험은 3번 모두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 봐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악을 하는 거랑 트로트 잘 부른다고 그죠? 리트를 트로트처럼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꺾어 부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꺾어 부르니까 나온다는 거지. 푸티테이크를 졸업했으니까 장식미술 전문가니까 아무리 요새 시험을 친다 그러더라도 그죠? 그게 나오는 거죠. 이 리트를 트로트처럼 부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바로크면 로코코의 장식적 스타일을 기본 바탕으로 하니까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이거는 우리 격이 안 맞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크 양식은 이 바로크가 이제 낭만주로 연결돼요. 특히 요 어떤 감정, 열정, 영감의 추구에서 개성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크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꾸며가지고 그죠? 꾸며서 막 그죠? 감동, 어떤 열정, 계시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바로크 형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거랑 통해요. 나름 감정, 내면의 감정, 열정, 그래서 낭만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바로크도 그렇고 낭만주의도 그렇고 이 신고전주의하고는 오히려 상극이잖아요. 아카데미가 추구하던 신고전주의 어떤 이성, 조화, 균형, 질서를 추구하는 것과 요거는 좀 반발되는 그죠? 바로크. 로댕이 그죠? 3년 동안 열심히 했던
몸에 배었던 그 바로크 양식이나 장식적 스타일하고는 기본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고전주의, 자연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결국 요게 이제 프랑스 문헌 보니까 요게 결정적 이유라고 나오더라고요. 요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바보겠어요. 자기하고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서 스타일이 다르지만 야 뛰어나네 하면 뽑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지. 한마디도. 당시 이 로댕은 읽고 쓰는 것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인문학적 소양에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건데 당연히 조각 작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고 이거 왜 만들었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면접. 그러면 뭐 작품에 대해 질문하면 제대로 답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만들었을 뿐인데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죠? 안 되네. 또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라고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바로크 양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격동, 감화시키면서 위압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과장되고 현란한 표현을 특징으로 해요. 사실 아까 그 루이 14세의 그런 거에서 좀 나오잖아요. 물론 그건 고전주의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우리가 바로크 양식에서는 그 유명한 그죠? 그 뭡니까 그 성녀의 그런 거라든지 화살 맞은 성녀라든지 이런 게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게 과장되고 현란한 표현. 근데 이게 평생 로댕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과장된 낭만주의. 그죠? 이게 인체 표현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 인체 과장되고 현란한 표현이 장식적 스타일에서 인체의 그죠? 인체 신체적인 이런 그 꾸밈 그죠? 근육과 이런 그죠? 운동감의 꾸밈이 양감, 질감의 꾸미기로 이렇게 표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 결국 어릴 때 젊을 때 배웠던 양식이 그렇게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고전주의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죠? 그리스 로마의 고전 작품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 식의 고전주의로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거랑은 다른데 그럼 뭐가 다르냐? 요렇게 그죠? 그 바로크 양식적인 측면이 거기에 인체적으로 표현됐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인체를 막 눈썹을 이렇게 막 두텁게 막 뽑아내고 막 이래요. 눈썹을 이렇게 막 뽑아내고 막 크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썹이 거의 그죠? 지붕처럼 막 이렇게 막 표현하고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다 과장되고 꾸미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낸다는 건데, 그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과장된 낭만주의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결정적 시기 내 신경망 형성 이 경험은 이게 일생을 관통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댕 스타일을 우리가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아시겠죠, 그죠? 로댕 스타일이 그래서 이 뿌띠 데꼬리라는 보다 그냥 그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요. 한마디로 뭡니까? 장식 미술학교 그죠? 장식 미술학교 나왔기 때문에 장식적이 됐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이런 일상적인 장식품이 아니라 인체를 뭔가 좀 과장되게 좀 그래서 장식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그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어디 갔죠? 다시.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요, 로댕은 이제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이 자연주의라는 말, 그죠? 자연주의라는 말이 자연 그대로 또는 있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적 감정,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연적 감정. 우리한테 원초적으로 가지게 되는 자연적인 감정, 그죠? 원초적인 자연적인 감정을 몸 전체를 통해 형상화하면서 표현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댕의 자연주의는요. 그래서 요 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뒤에 게 다 이해됩니다. 뒤 로댕 작품들이요. 이건 아직은 뭐 초창기는 이런 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 원숙기의 작품들은 결국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원초적인 어떤 감정을 몸 전체를 통해서 형상화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것보다 좀 더 꾸미는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몸 전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눈썹이 막 이렇게 두껍게 막 튀어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요 그런 작품이 막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도 사실 엄청 과장돼 있어요. 근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 같은 거 이런 게 보시면 상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는 이제 꼭 기억하시면은 로댕 스타일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고전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그 매끈한 고전주의적인 그런 형상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요 새로운 스타일로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댕 한평생 나타나는 그런 과장되고 현란한 인체 표현. 근데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정말 빠르게 재빠르게 손한테 익은 거지 그냥 손 자체. 몇 번 말 그대로 한두 시간 하면은 사람 하나의 형상이 나왔대요. 점토로 정말 사람들이 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제대로 딱 나와버리니까 형상이 하나가 그냥 점토 가지고. 특히 점토의 마법사에서 특히 뭐 다른 것도 다 못 다루는 재료가 없었지만 주로 점토 가지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험에 3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죠? 부친은 더 이상 로댕을 지원해줄 마음도 없었고, 물론 당연히 돈도 없죠. 뭐, 부친도, 그죠? 부친은 또 이제 나이가 정년퇴직을 때도 빨리 이때는 또 했나봐요. 이렇게, 그죠? 그 정년이 빨랐나봐요. 정년이 그죠? 그래서 가족은 얼마 전에 살았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18살쯤 벌써 다 큰 거잖아요. 다 커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도 스스로 개척해야 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0대 후반부터 18살, 19살부터 기술자로서 20년을 생활합니다. 기술자로서. 저 기술자란 말을 이게 아시죠, 여러분들? 업자가 아니라 기술자라는 이 업자란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 조각은 건축에 딸린 거기 때문에 오늘날 인테리어하고 업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파트 인테리어 하겠다 그러면은 업자랑 계약을 하지만 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기술자잖아요, 그죠? 타일공이 와서 타일 작업하고, 그죠? 배관공이 배관 작업하고, 그 기술자잖아요, 기술자, 그죠? 누가 와서 도배공은 도배하고, 그죠? 페인트공은 페인트 칠하고, 다 그 전문 분야가 있고, 기술자들이 오는 거죠. 업자는 이제 하나가 업자, 그죠? 계약한 업자는. 그러니까 이 로댕도 그거 말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그 인테리어 업자 중에 하나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떤 그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념품 이런 거를 하나 업자가 계약을 하면은 이 업자가 부르는 거지. 야, 뭐 했으니까 일거리 쓰게 와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로댕이 와서 이쪽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20년을 넘게 했다는 겁니다. 20년 생활. 저게 근데 중요해요. 저게. 그래서 오기스트 로댕은 그 20년 동안 일을 찾아다녔다. 경제적 불안, 변동이 심한 생활, 당연히 변동이 심하겠죠. 일이 있으면은 있을 때 일이 있는 거고 없을 때 없는 거니까, 그죠? 이 기술자들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때로는 주급을 받고, 때로는 실업 상태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늘 궁핍한 처지였지만 작업은 즐거움이 원천이었다. 이건 물론 나중에 쓴 거니까 근데 어쨌든 로댕은 일 자체를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그 술 담배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건 또 술 담배도 안 하고 원래. 이런 일 하면 이게 맨날 술 담배들 많이 하잖아요. 일 끝나면은, 그죠? 술 담배를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20년이 사실 로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년 이게 없으면 로댕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온갖 재료, 진료, 그죠? 그거를 다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금속도 다루고, 그죠? 그러니까 점토, 뭐, 그죠? 대리석, 나무, 못 다루면 다 모든 재료를 다루면서. 다양한 기교, 기법, 스킬을 배우고 익히며 그러니까 요게 왜냐면 기술자가 혼자 일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 계속 20년 동안 보통 혼자 안 하고 팀이 되잖아요. 2명이든 3명이든 그죠? 목수를 불러도 그 메인이 있지만 또 옆에 또 한두 명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보고 배우는 게 다 어깨너머로 그게 사실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교와 기법과 스킬을 배우면서 야 이 사람도 이건 이렇게 해요? 그렇게 그럴 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결국 이게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근데 이거는 실전 아니에요. 실전에서 만나게 되는 갖가지 문제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체화할 수 있었던 축복이가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가 로댕 전기 읽을 때 야, 참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빛도 못 보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은 그 뒤에 로댕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 만나게 돼. 이게 엄청 중요해요. 실전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 편안하게 돈 많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로댕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작업실에서 편한 대로 그죠? 막 작업을 하면은 이게 스킬이 그렇게 안 늘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제일 좋은 그 공부 방법은 시험이다. 실전 시험 그죠? 그죠? 실전 시험 그죠? 선생님 그죠? 그냥 집에서 연습하다는 게 실제로 이게 실전 오디션을 보던가 실전을 해야만 그럼 거기서 내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전 시험을 쳐가지고 틀리면은 그게 사실 학습되는 거 아니야 학습. 그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실전하고 연습은 왜 다르지? 연습 때 틀리면 이게 틀렸네. 그래서
바로 잡는 거랑 실전에 한 번 틀리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뇌가 감정하고 기억하고 붙어있어 그래. 감정. 그러니까 강한 감정이 수반되면은 그것이 특히 부정적 감정이면 더 오래 깊이 남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실전에서 무엇을 연습해서 뭐 잘못되던가 어떤 뭘 해서 배우게 되면은 그거는 따로 연습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박혀버린다는 거죠. 이게 실전이 중요해요. 이게 아무리 모의고사 써도 소용없어요. 모의고사 10번 하는 것보다 실전 한 번이 기억이 더 남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실전이라는 게 아니 이 일을 잘못하면은 쥐가 다시 토해야 되던가 다시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를 잘못했을 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공사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그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실전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자기가 그냥 자기 화실에서 그냥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실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깊숙이 체화가 되는 겁니다. 몸으로. 잊혀지지 않게. 그죠? 게다가 다양한 기술자들과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게 됐기 때문에 20년이 정말 엄청나게 축복의 기간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 말 그대로 그 스킬의 장인이 됐다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런 그 20년 기간이 있었고 그 얘기 또 좀 이따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오겠고요. 이제 오늘은 요 얘기 정도 하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질문 아까도 이미 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그죠? 로댕이 이건 작은 물음입니다. 로댕에게 이와 같은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떠돌이지만 그죠? 변동이 심한 거였지만 그래도 2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찾아가지고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름 작품 활동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그 일거리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일거리가 어떻게 있었느냐? 그게 나폴레옹 3세 오스만 남작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 수많은 장인들이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장인들이 그 일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19세기 후반이 이 조각의 전성시가 됐고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이 시기 19세기 후반에 조각이 부흥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조각이 부활한 게 따지면은 그 위대한 조각가 이름으로 따지면은 베르니니 이후예요. 베르니니 그죠? 로마 대성당 그 마무리한 베르니니 이후로 베르니 다음에 로댕이 나오고 이름이 근데 이게 이 간극이 한 300년 300년쯤 되거든요. 그 사이에 위대한 조각가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론 조각가들은 많이 있었지만 유명 조각가는 많지만은 그 급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그 다음에 로댕이거든요. 세 명 꼽으면은 우리 역사적 조각가를 꼽을 때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로댕 그죠? 근데 이게 나오게 된 게 그게 로댕 같은 탁월한 조각가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조각이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 영역으로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또 답은 똑같아요. 루이 14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시기에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이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진행했던 파리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파리를 뒤엎는 거 아니겠어요? 뒤엎는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로댕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거고 유명해졌다는 거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그 위대한 조각가들이 출연한 시기와 그 이유는 뭐냐? 똑같아요, 다 이유가. 조각가 특히 조각은 그때 말해서 건축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댔어요. 건축.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대규모 건축 및 기념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있죠. 그러니까 조각이 특히 더 특수해요, 이게. 조각은 더더군다나. 이 건축 사업이 없으면은 조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다 그죠. 물론 다 우리가 종교적인 조각분들이 많은데 다 그것은 우리 옛날 고려 시대로 말하면 어떤 불사를 일으켜 그죠? 불사를 일으켜가지고 그죠? 뭡니까? 불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크게 뭐 탑을 짓고 거기다 뭐 탑을 그죠? 그 석가탑, 뭐 다보탑, 뭐 아니면 무슨 뭐 황룡사 구층 목탑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게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그 장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대표적인 그 조각가가 페이디아스예요. 이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좀 조각사를 한번 쭉 우리 복습 우리 상상 책을 썼으니까 복습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어디부터 보시냐면요, 우리가 30페이지, 그죠? 30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요, 그죠? 30페이지 이렇게 막 이집트 조각과 초기 그리스 조, 이 그리스 조각 작품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작품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그죠? 바로 31페이지에 그죠? 31페이지 이렇게 막 조각상 나오는데 조각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신전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들인 거예요. 그죠? 신전에 부속품들 들어가. 저 맨 위에 보이잖아요, 그죠? 아이기나 신전 동쪽 박공의 복원도, 그죠? 저렇게 그죠? 그 박공이라고 하는 요런데 이렇게 조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32, 33페이지 보시면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전 자체가 이게 한마디로 조각 작품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건축물이면서 그 자체로 조각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3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 그죠? 맨 33페이지 아래쪽에 고대 아테네의 명사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페이디아스예요. 그죠? 페디아스라고 보통 하는데 페디아스. 페디아스도 이름을 좀 아테네 조각가 가장 유명한 아테네 조각가입니다. 페이디아스. 자, 파르테논 신전 건축을 총 감독했으며 조각의 처음으로 실물뜨기를 도입했다. 그래서 페이디아스가 가장 그 유명한 조각.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이름이 왜 남았느냐? 그 밑에 또 폴리클레이토스, 프락시텔레스. 아 근데 갑자기 이때 왜 조각가들 아테네 조각가들이 왜 쏟아졌느냐? 아테네가 그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전에 그죠? 돈을 페르시아 전쟁 이긴 다음에 그죠? 돈을 다 동맹국들한테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지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썼잖아요. 자기들이 야 이것을 이 전쟁 승리를 기념하면서 또 앞으로 이거를 기원하는 신한테 바치는 신전을 짓고 그 건축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했으니까 돈이 풀리니까 이 건축가들이 이 조각가들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 조각도 왜 이렇게 융성했느냐 했을 때고 전성기는 바로 이와 같은 대규모 기념 사업과 건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저 기둥 하나하나가 다 조각 작품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대 그리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4페이지, 35페이지 이것들은 다 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걸로 만든 거죠, 다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지금 기원이나 그런 거 다 만든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조각하면 로마 한번 건너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죠? 그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90페이지, 그죠? 90페이지를 딱 하셔서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유명한 조각가는 고대 아테네 페디아스, 그죠? 페디아스. 그 다음에 유명한 조각가 이름을 남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미켈란젤로 넘어오는 거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90페이지, 91페이지 미켈란젤로 이 피에타 나오고. 근데 피에타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미술관에서 따로 놓고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로댕하고 차이점이에요, 그죠? 로댕은 그래도 미술관에 따로 놓고 보기 위해서 만드는 작품인데 미켈란젤로는 미술관에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성당의 하나의 그죠? 그 부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감화시키기 위한 피에타, 그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딴 거 없죠. 르네상스 때, 그죠? 르네상스 때 엄청난 뭡니까? 공공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때 왜 이렇게 돈이 몰렸느냐? 르네상스 어떻게 시작됐느냐? 왜 이렇게 돈이 몰렸는지 기억 안 나시죠? 많이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그런 사람 많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또 돈을 많이 댔겠어요? 또 돈을 이런 데다가 왜 또 돈을 많이 이렇게 막 자기들의 어떤 그 기원과 소망을 담아서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흑사병 때부터 있었대요. 흑사병 때부터. 흑사병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흑사병이 돌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흑사병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흑사병. 신의 저주인데 근데 흑사병이 다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걸렸는데 그럼 안 걸린 사람 뭐고 걸린 사람 뭡니까? 걸린 놈들은 이건 죄를 지은 놈들은 죄를. 이거는 뭔가 마음속으로 이제 막말로 마음속으로 간음을 했던 뭔가 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 신의 이 직사병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은 그래도 이제 뭔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사람들 사고 방식인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게 없으니 그 당시에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르네상스의 동력이 된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시면요, 아니 중세 때 사람들이 살다가 갑자기 르네상스 때 막 이런, 그죠?
이 사실 기념물 아니에요. 꼭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그죠? 기념물들을 막 세우고 성모 마리아상 커다란 그림을 막 그리고 이런 게 왜 갑자기 막 됐겠느냐? 그걸 안 만드는 거예요. 흑사병 걸리고 나면은 한번 돌고 나면 흑사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번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자기가 흑사병에 걸려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근데 나쁜 놈들은 걸려 죽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신의 징벌이니까 신의 징벌 나쁜 놈들은 걸려 죽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재산이 어떻게 돼요? 재산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기부하는 거죠. 이 간단해요 원리는 이 사람의 심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흑사병 안 걸리고 살아남았는데 근데 내가 괜히 이건 신께 바칩니다. 저거 계속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래서 교회로 기부금이 5배 이상 증가했어요. 교회 기부금이 증가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모든 말이도 왜 절에도 자기 이름 달아서 컵 세우고 하잖아요. 불사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특히 이탈리아가 흑사병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생각 나왔다는 거지. 이탈리아가 흑사병이 시작된 곳이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다 돈 남은 거 가지고 다 교회 기부하고 자기 뭘 달아서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상을 기부합니다. 이쪽 벽에 이쪽 벽에 제가 그림을 기부할게요. 해가지고 이탈리아 교회 가면은 교회 자체가 다 그냥 그 예술품아니에요 다. 근데 그게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살아남은 거 신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미리 속죄하고 해서 계속 신한테 바쳤고 그것이 미술로 드러난 거죠. 미술로 형상화돼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각과 미술이 크게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치가나 이런 사람들의 귀족들 똑같아요. 심리는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죠? 신한테 바치고 해야 이제 그것을 보상받는다, 기원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경제적인 베이스, 사람 심리로도 이렇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막 몰리게 돼. 교회로 돈이 몰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뭐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 돈 들어오는 김에 뭐 만들고 세우고 이 사람들의 뜻이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그런 베이스가 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몰리니까 당연히 그거를 주문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인들이 엄청 많이 이제 일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죠? 야 너 할 일 없어? 이거 배워? 배우면 일거리 있으니까 또 그걸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많아지면 그 중에 한 명이 미켈란젤로인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아버지도 그런 일 했어요. 이 흑사병 시대부터 해서 이 만드는 일 했고 그러니까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손재주가 뛰어나게 돼가지고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미켈란젤로도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이 교황청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교황청이나 피렌체 그죠? 메디치가나 등등 이런 유명 가문들이 또 한편으로 또 경쟁적으로 또 했잖아요. 이걸 서로 도시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좀 위대한 조각가가 나온 거는 그렇게 대규모 건축 및 기념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시작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잠잠하다가, 그 다음에 잠잠했거든요? 그죠? 잠잠했지, 그 다음에. 잠잠하다가, 이 베르니가 나와요. 베르니, 그죠? 117페이지, 117. 그러니까 조각 얘기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 기술사 책인데, 미켈란젤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그림 얘기 나오다가, 117페이지, 그죠? 117페이지 보시면은요, 베르니니 동적인 조각. 갑자기 조각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왜 튀어나오느냐? 이게 바로 그 바티칸 성당 마무리 작업을 할 때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티칸 성당 가보시면요, 바티칸 성당도 다 그저 옆에 조각상들이 쫙 그죠? 완전 조각 작품의 얘기 자체가 그죠? 기둥마다 다 꼭대기에 조각들 다 하나씩 있고 인물상들 그죠? 독수리상 있고 쫙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베르니니까. 거기 써있잖아요. 117페이지 베르니니 동적인 조각. 베르니니는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자 건축가, 화가, 극작가, 작곡가, 무대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게 다 했다는 게 오늘날에 관점에서는 대단한 거지만 그때 관점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신의 영광과 이 교황청, 교회 영광을 높이는 일은 다 한 거지 다 그냥 하나의 세트로.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조각도 들어가 조각도 이렇게 그죠? 조각.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왼쪽에 베르니는 다소 과장된 연극성. 근데 이게 바로 바로크의 특성이에요. 꾸며서 과장된 연극.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거. 그래서
소가가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었다. 과장된 연극성 이게 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도 그 다음에 뭐 성녀 테레사에 환희해가지고 우리가 118페이지 이런 작품 그죠? 근데 요거 딱 보시면요 그죠? 118페이지 그죠? 베르니 맨 위에 이 옷 주름 이런 게 결국 그 뭡니까 그 로댕한테는 그 인체 그죠? 근육의 이런 주름이나 이 굴곡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건 옷 주름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죠? 상당히 과장된 옷 주름 아니에요. 이 표현 이 얼굴 표정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렇게 나타났다. 자 그래서 결국 거기 보시면 다 성당 이야기랑 건축 이야기랑 조각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로크 시대 바티칸 대성당 마무리 공사 그리고 밑에 있네요 바로 그죠? 바티칸 아래쪽에 118페이지 아래쪽에 그 지붕에 다 조각상 아니에요 성인상들 이거 다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조각가들이 장인들이 그죠? 엄청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조각이 크게 융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걸 일으킨 게 그 루이 14세인 거죠 루이 14세가 그죠? 제가 그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그죠? 142세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그 뷰랭이 그 총 감독을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그것도 자체는 조각이고 아예 그 루이 14세는 아예 그 학교를 아예 세워버렸고 그죠? 그 에콜드 보자를 왕립 아카데미 조각 학교를 세워버렸고 거기서 장인들을 직접 양성해가지고 장인들로 하여금 베르사유 궁전을 아예 지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뜸해지는 거예요. 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그렇게 한 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중들이 뭐 사이다 힘들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0여 년 동안 뜸하다가 다시 나폴레옹 그죠? 아이고 시간 다 되네. 약간 사진만 보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나와서 다시 그죠? 야 이제 우리 다시 자기가 황제가 됐으니까 우리 파리를 새롭게 해서 완전히 바꾸자 해가지고 싹 파리를 갈아엎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에 다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게 가보셨어요? 그죠? 오페라 가르니에 그죠?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건물 자체가 내부에도 모두 하나의 조각품이 그죠? 조각이 아닌 게 없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장식품이 이 건물 외부, 이 건물 내부, 그죠? 다 조각이 아닌 게 이러려면 이 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일자리가 장난이 아니고 요거 하나만 해도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모든 건물에 다 이렇게 이것들이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조각이 부흥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 장인들이, 그죠? 로댕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요 이렇게 다 파리 오페라 옆에서 다 분수대고 뭐고 다 조각 작품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이거만 하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조각 소유가 폭증하게 됐는데, 아니 파리 시청 하나 새로 짓는데 조각상이 110개가 들어가 110개. 그러니까 자기네 프랑스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이제 넣은 거죠, 그죠? 이렇게 달랑베르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 그죠? 110개 이거 다 이렇게 들어가죠 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로댕은 딱 이거 하나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10개에서 하나 만든 거잖아 이 사람은. 그럼 이 조각가가 몇 명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19세기 후반은 조각 소유가 이렇게 폭증을 했고 결국 나폴레옹 3세 오스만 남자 덕분에 그죠? 이 조각의 부흥과 로댕 그 중에 이제 한 명 나오게 된 게 로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번에 이 사업 얘기와 이제 로댕의 이제 초기가 아니라 지금 본격적인 작품들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오. 수고 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